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7급 지방직 한국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2020년 7급 국가직보다 좀 더 약간 어렵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상대적으로 이제 7급 국가직보다 7급 지방직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이한 수준에서 약간 낮은 정도 단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느냐. 올해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조가 한국사 과목의 시험 문제 출제 난이도를 굉장히 낮게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도 국가직보다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책형을 중심으로 가는데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다.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사는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농경지가 없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을 하기를 좋아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고구려 파트에 대한 기록인데, 이건 너무 흔한 사료죠.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은 양의 동일한 사료가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기출문제만 풀었다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난이도 극하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니까 1번 민면의제에 대한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이건 옥저를 설명한 것이니까 고구려하고는 상관이 없죠.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건 부여에 대한 설명이겠죠. 10월에 제천 행사를 성대히 치르고 국동대열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뭐 동맹을 얘기하고 또 이제 국동대열이 나오니까요.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에 침범하면 책화라 해서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동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책화. 그래서 정답은 무리 없이 3번을 고르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일반적인 그런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죠. 2번 갑니다. 미칠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동대장군 백제 삼하왕, 항상 제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요. 영동대장군 백제 삼하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무령왕릉 지석에 써 있는 명칭이죠. 바로 그 중국의 남조의 양나라로부터 사지절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이라는 작호를 무령왕이 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일본서기 내용도 잠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일본서기에서는 무령왕이 일본으로 무령왕의 아버지가 건너가는 과정에서 바로 섬에서 태어난 게 아니냐, 일본서기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섬의 일본어가 고어가 사마기 때문에 사마라는 명칭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령왕릉 지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령왕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영동대장군 백제 삼하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령왕이죠. 자, 무령왕릉 지석의 내용도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16등급에 관등을 마련하고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굽니까? 3세기 고이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도는 오부, 지방은 오방으로 나눠 정비했다. 성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22담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2담로, 지방의 대읍에 22개의 담로를 설치한 다음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치했다. 이게 이제 무령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게 22담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22담로제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에는 없습니다. 양서, 중국의 남조의 역사서인 양서와 그다음에 양직공도라고 하는 백제의 사신을 그린 그림에 바로 22담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서, 양직공도에만 22담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무령왕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남으로 마한을 통합하고 부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371년 겨울 10월에 10월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음력 10월이니까 아마 12월 초쯤 될 거예요. 이때에 이제 고구려의 고구원왕을 전삭해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근초고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령왕에 대한 설명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 갑니다. 다음 지도 속 동그라미로 표시한 강화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의 역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 기획서의 제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울, 이곳에서 꿈꾼 고려 불교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울이 이제 정예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안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죠. 송광사, 그때 당시는 이제 수선사라고 불렸고요. 수선사 이전에는 길상사라는 이름을 썼었죠. 그래서 길상사, 수선사, 송광사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병자호란 그 쓰라린 패배의 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묘호란 때에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병자호란 때는 왕실의 제1진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왕도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청나라의 선발대가 강화로 가는 길목을 끊어버리니까 왕은 일단 남한산성으로 가서 47일간의 항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강화도가 함락당하면서,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당하면서 왕실의 일진으로 강화도로 보내졌던 사람들이 바로 포로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남한산성에 알려지게 되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았던 인조가 결국 항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강화도 함락 이후에,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지만 강화도가 함락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가 함락당하고 거의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항복이 결의가 되고 삼전도에 치옥으로 가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 요거 하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종, 원래 이제 철종의 이름이 이연범이었죠. 이원범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강화도령이라고 불리면서 10년 가까운 생활을 강화도에서 이제 일반 농민처럼 생활했던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철종, 국왕이 될 줄 몰랐던 시골 소년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강화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자랐던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의궤, 프랑스에서 다시 찾은 조선의 문화재. 요거는 여러분들 1866년 병인양요 때 조선의 외규장각 도서에,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의 각 도서의 의궤류가 바로 프랑스로 이동했다가 결국 이것이 영무임대 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왔던 사실, 요걸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밑줄 친 대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제9조. 이게 여러분들 1899년도에 발표됐던 대한국 국제죠. 그럼 이건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네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한제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게 발급 사업 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일제강점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대한제국 시기에도 있었으니까요. 2번, 국가재정은 탁지함으로 일어났다? 예, 국가재정을 탁지함은 일단 호조를 탁지함으로 바꾸고, 그래서 6조를 파라문으로 바꾸고, 특히 이 호조를 탁지함으로 바꾼 부분에서 재정을 일원화시켰던 것은 바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4년 1차 갑오개혁 내용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서북철도국을 설치해서 경의선 철도 부설을 시도했다. 그죠? 원래 프랑스가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따냈는데 그들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박기종이라는 사람이 설립했던 대한철도 회사에게 철도 부설권을 프랑스로부터 뺏어가지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박기종의 대한철도 회사가 실제 자금을 또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철도를 부설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했던 대한제국 황실에서 서북철도국을 만들어서 사실상 철도를 부설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다만 대한철도회사의 명의, 그쪽으로 넘어간 부설권을 다시 되찾아서 서북철도국에게 줄 경우에는 여기에 또 이제 철도 부설권에 혈안이 되었던 일본이 달려들 것이 예상되니까 대한철도회사의 명의의 철도 부설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북철도국에서 철도를 부설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러일 전쟁을 바로 일으키면서 이 철도 부설권을 강탈해 간 거죠. 이거는 약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원수부 설치도 역시 대한제국 때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 갑니다. 다음 문화유산이 관행된 왕대에 대한 설모로 옳은 것은 직지심체유절은 백운 화상이 저술한 책을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에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자, 1377년이라고 한다면 우왕 때거든요. 그러면 우왕 때의 정책을, 요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거네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왕 때를 고르면 되는 것이죠. 원나라 황실은 북쪽으로 도망가고 명의 건국되었다. 제가 이제 공민왕의 개혁을 설명하면서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 홍건적이 원나라와 고려의 공동의 적이니까 반원 좌주 정책이 후퇴했다. 그죠?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을 기점으로 해서 반원 좌주 정책이 후퇴하고 친원 정책으로 돌아가면서 정동행성 이문소가 부활되고 그 다음에 관제가 복구됐던 게 다시 격화된다. 그런데 원나라가 오히려 친원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민왕을 제거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니까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친원 정책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이게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1368년 명이 건국되면서 원을 몽골 초원으로 쫓아내게 되니까 결국에는 친명 정책으로 공민왕 말년에 선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 말년에 이제 그래서 반원자 정책이 공민왕 전반기의 정책이었고 홍건적의 침입을 기점으로 해서 친원 정책으로 돌변했는데 김용의 흥왕사의 변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즉 친원 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공민왕, 다시요.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 홍건적이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의 공동의 적이다? 고려와 원나라의 공동의 적이다 보니까 반원자주 정책에서 이제 홍건적의 침입 이후에 결국 친원 정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를 이용해서 공민왕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니까 여기에 원나라로부터 굉장히 심한 정치적 압박감을 느꼈던 공민왕은 결국 명이 1368년 건국이 되고 원을 몽골촌으로 쫓아내니까 친명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친명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피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은 바로 공민왕 제2의 일이 되겠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기존의 토지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과전법을 시행했다. 자, 일단 1번은 정확한 연대로 본다면 1368년의 명예 건국 연도가 되겠고요. 이미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의 토지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과전법을 시행했다라고 하면 이건 공양왕 3년 1391년이 되겠죠. 조선 건국 한 해 전이죠. 원나라의 만권당을 설치해서 고려와 원의 지식인들이 교류했다. 1313년 충선왕은 베이징에 머물면서 고려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충수광에게 물려줬는데 그대로 살아있었으니까 1년 뒤에 베이징의 사저에다가 만권당을 만들고 이재현과 같은 학자들을 불러들여서 바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이건 충선왕 때가 되겠네요. 1314년의 일이고요. 명은 천령위를 설치한다고 고려에 통보했다. 천령위 설치가 결정된 것은 1387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려에 통보된 것은 1388년 초가 되겠죠. 이래서 고려가 이제 최영리 주도에 의해서 외교적 교섭을 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바로 요동 정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때 위화도 해군이 이제 여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88년이 되겠네요. 요게 우왕 때의 일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갑니다. 5번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다. 난이도가 이제 상 정도에 해당했다라고 한다면 7번 문제는 좀 수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군인 오위를 두어서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겠다. 오위 체제가 완성된 것은 조선 전기, 정확히 얘기하면 세조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정을 두었는데 구주 가운데 8주에 일정시 배치하고 국경지대는 한산주 또는 한주에는 2정의 정을 두었다. 자, 요게 이제 10정을 설치한 건데 이거는 통일 이후인 신문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영이 설치되면서 오군영 체제가 갖춰졌다. 조선 후기 금영은 여러분들 경신왕국 이후인 1682년에 설치가 됩니다. 경신왕국은 1680년이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금영이 설치되니까 이건 조선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국왕의 친위부대인 2군, 그 다음에 수도 및 국경을 방어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일단 6위가 설치된 건 성종 때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군이 설치된 거는 일부 학자들은 이제 목종대로 보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현종대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건 고려 때가 되는 거니까 순서로 된다면 나가 제일 빠르겠죠. 통일신라 신문왕 때 나, 그다음에 라 고려, 그다음에 가 다, 나, 라, 가, 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하 정도가 되겠죠.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의병계열과 애국계몽동 계열의 비밀결사가 모여 결성된 조직으로 총사령관 박상진을 중심으로 박상진, 최기중, 나중에 이제 김좌진과 같은 인물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요거는 1915년에 국내 대구에서 결성됐던 대한광복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1번 공화제 국가 수립을 지향했다. 그렇습니다. 공화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를 처단했다. 그래서 뭐 도고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는 거죠. 장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다음에 군자금을 모집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맞습니다. 북간도에서 무장단체, 무장독립단체는 중광단이 조직된 거는요.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지기 전인 1911년이 되겠습니다. 서일이 바로 의병들을 규합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병들을 규합해서 중광단을 1911년도에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대종교가 결합되면서 1919년에 대한정의단으로 바뀌었다가 1919년 바로 북로군종소로 개편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경상도 일대에서 결성돼서 전국 조직으로 확대됐다. 일단 1915년에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대구 지역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8번 갑니다. 자, 이 다음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정문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의문, 흥인지문, 숭례문이 써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한양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려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됐죠. 삼경에서 이제 동경이 제외되고 남경으로 승격됐다. 그죠? 그리고 잠깐 해제됐다가 다시 15대 숙종 때에 남경계청도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궁궐이 설치가 되는 것이죠. 종로, 이현, 칠패 등에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다. 이건 조선 후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로는 이제 종각 쪽에 있는 것이고 이현이라고 한다면 요 이현은 동대문 안쪽, 흥인지문 안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 시장의 기원이죠. 칠패는 어영청의 7번째 순찰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1패, 2패, 3패에서 7패라고 부르는데요. 어영청의 7번째 순찰 지역은 바로 숭례문, 남대문 바깥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쪽은 현재 바로 남대문 시장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조선 후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양도성에 대한. 정도전이 궁궐의 전각,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근정전이라든가 또는 뭐 교태전이라든가 또는 사정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각들의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성곽은 거중기 등을 이용해서 2년 만에 완성되었다. 이건 수원 화성입니다. 1794년서부터 1796년까지 2년 한 8,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약용이 설계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수원 화성은요. 정조 때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거중기 딱 한 대만 시제품으로 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한양도성과는 관련이 없다. 9번 갑니다. 이 부분도 난이도 상의 문제인데요. 글쎄요,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저지했다. 1592년 10월 달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592년) 바로 4월 말에 4월 13일이죠. 13일에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592년 4월 말로 가면서 경상도 상주에서 이일이 패배를 하는 상주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바로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이 전사하는 대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1592년 5월부터 뭐 옥포해전이라든가
이런 사천해전이라든가 여러 해전들을 겪어서 1592년 7월 달에, 보통은 제가 이제 탄근대전투 그다음에 바로 한산도 대첩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한산도 대첩 이전에 일어난 것이 바로 옥포해전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한산도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그런 일본의 함대를 경멸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 있으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면 바다에서 조선 해군을 조선 수군을 경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육전으로 해서 치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육지로 수군의 본거지를 공격하려고 시도하다가 무너지는 진주대첩이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진주 목사 김시민이 전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1593년 1월에 조명연합군,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면서 평양성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순서 문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조명연합군이죠. 자, 그래서 요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전투 이후에는 2월 달에 다시 행주대첩이 있고요. 이러니까 일본이 야, 그러면 휴전 협상을 해라. 그런데 휴전을 하기 전에 딱 하나, 모든 것은 이순신의 근거지인 육지 쪽에서의 해군기지를 섬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의 원인은 진주 때문이다. 진주는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가라. 그래서 1593년 2차 진주성 혈전, 여기서 진주에 6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여기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여기서 대부분 사륙을 당합니다. 이때 논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휴전이 있었다 이게요. 1593년 하반기부터 1597년까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 밑에가 정유재란이에요. 정유재란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칠천량 해전이 있죠. 원균이 이순신이 해임당하고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자가 돼서 칠천량 해전, 그 다음에는 남원전투. 그래서 이 두 개는 모두 패전이죠. 그 다음에 가서는 승전으로 가는데요. 직산전투, 그 다음에 자, 명량해전, 그리고 노량해전 순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자, 이것이 이제 정유재란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1597년서부터, 이때가 정유년이니까요, 1598년까지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맞춰보면, 가번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저지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진주대첩을 얘기하는 것이죠. 1592년 10월. 그 다음에 조선수군이 명량해전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1597년 바로 직산전투 이후에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97년 9월 한 뭐 16일인가 뭐 이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이 옥포해전에 승리한 거는 한산도 대첩 이전이에요. 그래서 5월 달이 되겠네요. 1592년.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노량해전,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이거는 일본으로 후퇴를 하는 일본군을 막아선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사하게 되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1593년 1월 달이 되겠죠.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가 이제 옥포해전이 되겠죠. 한산도 대첩 이전에. 그 다음에 그죠? 진주대첩.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그 다음에 명량해전. 그 다음에 노량해전 순서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갑니다. 다음 신문에 창간 이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를 기재하여 국중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하고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풀어주고 장사의 이익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니 순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보의 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한성순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성순보는 1883년에 만들어지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되겠습니다. 요 신문만 순한문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만들어낸 관보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1883년 한성숭보 창간 이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좀 난이도가 상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못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1번 세계 정세를 전하는 해국도지,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 해국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1840년대, 정확히 얘기하면 42년도부터 발간되기 시작해서 다시 개정정복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던 책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고종 때가 아니라 헌종 때 들어옵니다. 헌종 때에 한 1845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에 이 책에 영향을 받아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해강 최한기죠. 그래서 해강 최한기의 지구전요라든가 이런 책들이 해국도지에 영향을 받은 책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개화사상의 선구가 되는 그런 통상개혁론자들, 즉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이긴 하지만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고요. 베트남 역사에 관련된 월남망국사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양계초 같은 사람들이, 량치차오 같은 사람들이 쓴 건데요. 요거를 번역해 가지고 다시 소개한 건 바로 그 가장 한말에 유행했던 윤연필독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집필했던 현채예요. 그래서 현채라는 사람이 월남망국사라는 책을 요걸 번역을 했는데, 이 월남망국사가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된 건 1906년입니다. 따라서 한성순보보다도 훨씬 뒤의 일이죠. 식사능업을 강조한 대한자강회 월보, 요거는 대한자강회 월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대한자강회가 190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월보가 만들어졌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한자강회 월보는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진 1906년도부터 발행되기 시작해서 1907년 대한자강회가 해체될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보가 발행된 것은 1906년이 되겠고요. 독립신문이라고 한다면 요 서재필이 들어와서 독립신문을 만든 것은 아관파천 당시 아니에요. 1896년이죠. 따라서 정답은 가장 앞선 것만 고른다 하더라도 1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의 측면에서는 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다른 시험에 비추어 본다면 난이도 중급 정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11번 문제가 이제 사실 꽤 까탈스러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답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밑줄친 이 시대에 편찬된 의학서적, 숭의전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붙여졌다. 자, 사실 숭의전은 저도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보통은 숭령전, 단군을 제사 모시는 사당인 숭령전이 조선시대에 평양에 건립됐다. 그 다음에 기자사당의 이름이 숭인전으로 개칭됐다. 조선시대. 숭인전, 숭령전. 숭령전은 단군, 숭인전은 기자. 요것만 얘기했지 고려의 역대 왕들을 제사 모시는 숭의전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거는, 숭의전은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역대왕 중에서 중요한 왕들을 모실 것을 얘기해서 만든 건데요. 어쨌든 이전 왕조인 이시대 태조. 근데 사실 이전 왕조라고 한다면은 조선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태조라는 명칭을 가진 건 고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의방유치하고 향약집성반은 뭡니까? 향약집성왕방을 만든 다음에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치를 만들었던 건 세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호는 여러분 이재마가 사상의설에 의해서 고종 때 1890년대에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향약구읍방이 정답이 되겠죠. 이 향약구읍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원본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일본의 일부가 전할 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려 때에 쓰여진 거는 향약구읍방밖에 없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난이도가 높을 뻔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용두사미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12번 갑니다. 가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가 황제가 영원히 가시던 길에 엎드려 크게 통곡하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기백과 책동이 발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1926년 6월 12일. 그러면 1926년도에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은 순종 황제 아닙니까?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그래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황제는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되겠네요. 자,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가 제2기간이라고 한다면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것이 1907년 여름이고요. 1910년 여름까지 8월 29일 날 국권 피탈까지가 제2기간이니까 1907년서부터 1910년까지가 제2기간이 볼 수가 있네요. 순종의 제2기간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9년이니까 이건 제2기간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2번, 일본이 간도를 청에 귀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1909년이 간도 협약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순종의 제2기가 되겠네요. 유생의병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1908년이 되겠죠. 그러면 1, 2, 3번은 모두 순종의 제2기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4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좀 을씨년스럽습니다. 을씨년스럽다는 게 사실 을사년스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을사득약이 1905년 양력 11월 17일, 11월 날씨가 좀 우중충하잖아요. 양력 11월 17일, 음력 10월 20일인데 이 을사득약 때 통감부 설치가 결의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감부가 설치된 연도는 1906년 2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6년 2월 달에 일본 총리 대신을 4번이나 역임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 2월 달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서 1909년까지 통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면 1906년 2월인데 이건 고종의 제2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13번 갑니다. 6.25전쟁 발발 이후부터 정전협정 체결 이전까지 발생했던, 그러면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나서 1953년 7월 17일인가요? 휴전이 이루어지는 게 이때까지죠. 그러니까 요 안에 발생한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게 1953년 7월인데요. 반공포로가 석방된 거는 1953년 6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휴전협정의 최대 난제가 되죠. 그래서 1번 맞네요.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1번 반공포로가 석방됐으니까요. 2번, 유엔군 측은 자유의사에 따른 포로 송환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 이제 사실은 1951년 6월서부터 유엔에 파견됐던 소련의 대사였던 말리크가 제안을 해서 1951년 6월서부터 이제 휴전회담이 전개가 되는데 그해 말 51년 말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 휴전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자, 공산진영층은 다시 38선. 그 다음에 자유진영층은 접촉선. 접촉선은 뭐예요? 현재 접촉이 이루어지는 전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송환한 공산진영, 그 다음에 자유의사 송환한 자유진영. 이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51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러한 입장이 제기가 되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중단되고 다시 스탈린이 죽음과 동시에 재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휴전 기간 안에 1951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이런 포로 송환 방침이 제한되고 이 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알 필요는 없어도 휴전 기간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초대 대통령의 하나요.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관철됐다. 이거 4.4 5.2 개헌은 아닌가요? 4.4 5.2 개헌은 1954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발췌 개헌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52년 전쟁 중이죠. 부산 피난정부 시절에 발췌 개헌안이 제안되면서 이때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산 정치파동이 바로 발췌 개헌과 관련된 사건이다. 1952년. 그래서 정답은 3번, 1954년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이건 난이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에 농업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벼농사에서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확량이 늘어났다. 뭐 당연히 조선 후기의 상황이죠. 담배, 인삼, 채소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맞습니다. 고구마 종자는 청에 파견된 연행사가 가져왔다. 북방전래설로 고구마가 아니라 청나라에서 전래됐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19세기의 감자. 그러니까 감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남방전래설은 뭐냐면 이양선, 서양의 이양선들이 잠깐 상륙해가지고 감자를 전래하고 갔다는 설. 그 다음에 북방전래설은 19세기에 청으로부터 감자가 도입됐다는 설인데요. 요 감자는 그래서 19세기에 가장 늦게 도입된 작물이고 실질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구마는 여러분들 18세기 영조 때에 조선통신사인 조엄이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 고구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식 발음에서 나온 거라고 하죠. 그래서 청에 파견된 연행사 가져온 게 아니라 조엄이라고 하는 조선통신사가 영조 때에 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는 정설이죠. 그래서 영조 시기에 나갔던 조선통신사 조엄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네요. 밭에서의 재배 방식으로 견종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15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일민족 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1906년에 설립했다. 1906년 서전서숙을 북간도에 설립했다. 그러다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는 1907년 헤이그로 파견됐다. 헤이그 특사. 자, 이상설을 얘기합니다. 그죠? 헤이그로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1910년 13도 의군, 연해주로 이동한 다음에 13도 의군에 가담하고 그 다음에 13도 의군을 서포트하기 위해 만들었던 성명회에 가담을 하죠. 그리고 1911년도에는 여러분들 권업회의 수립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권업회가 만들었던 대한광복군정부에 가담하는 것이죠. 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15년에는 복벽주의, 임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복벽주의 입장에 신한혁명당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고종의 망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1917년도에 사망하는 인물이죠. 자, 이 연보가 바로 누구의 연보냐? 이상설에 대한 연보다 이게.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되겠죠. 대한광복군정부가 1914년에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요. 경학사를 조직했다. 이 경학사라고 하는 건 1911년도 신민회 계열에서 조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회영 형제,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과 그 다음에 이동영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경학사를 만들었다. 이건 서간도에서 만든 거죠. 삼원보. 여기서 이제 신흥 강습소도 만들어지고 하죠. 독립의군부라고 한다면 이제 최익현의 제자였던 임병찬이 1912년에 고종의 밀명을 만들어서 만들려고 했던 의병 조직이었죠. 와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교포단체가 연합을 한 겁니다. 공립협회와 그 다음에 대동보국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인합성협회, 하와이에 이런 조직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19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던 것이 대한인국민회가 되는 거니까 이상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 2, 3번 모두 관련이 없고 정답은 4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16번을 갑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가다와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루하기에 힘쓰며 예불과 독경을 하고 나아가서는 노동에 힘을 쏟자. 이거는 진울, 보조국사 진울의 권수정예결사문이거든요. 이 권수정예결사문은 근데 여러분들 무려 A4지로 한 10장이 넘어요. 실제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가번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1심은 해가지고 1심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효의 1심 사상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권수정예결사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원각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는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대승기 신론소에 이르기를 해서, 사실은 권수정예결사문에 이게 가번의 요 측면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는 원효를 계승한다, 1심이라든가 대승기 신론소를 계승한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현돼서 불교통합운동의 원효의 계승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바로 이 권수정예결사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4번 갑니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할 일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현재 22조만 남아 있습니다. 6조는 망실되고 없어졌고요. 22조만 남아 있는데, 그 22조 중에서 여러분들 9개 조항이 불교 비판이에요. 무려 9개 조항이 불교 비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번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나번 최승로의 입장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연등의 팔관회를 축소할 걸 제안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받아들였던 성종은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했죠. 그리고 현종 때 이 두 개의 행사는 부활됩니다. 나는 옛날 공예 문화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 수선사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생이요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다름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불일치설이죠. 이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진각국사 해심인데요. 이 진각국사 해심은 일반적인 과거시험 3하시까지 합격했던 유학자 출신입니다. 유학자 출신으로 일반 과거시험에는 합격을 했으나 승과를 보지는 않았죠. 승과를 치르지 않고 국사가 됐던 유일한 인물이에요, 당시까지는요. 그래서 이 해심이 진각국사라는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서 바로 승과가 쇠퇴하게 되는데, 일반 과거시험에 급제했기 때문에 유불일치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던 원래의 유학을 배울 때 유학자로서 자기의 스승에게 한 말이죠.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진각국사 해심이죠. 기역, 진울, 불교의 세속화에 반대하고 불교 본연의 자세를 찾으려 했다. 지금 불교계를 보면 옥과 밥만 허비하고 덕을 쌓지 못하니 뭐 이 부분이 무슨 그게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진울이 맞네요. 자, 불교 행사를 장려하는 구실이 아니라 폐지하는 구실이 된 거죠. 연등의 팔관회가 폐지되는 거니까요. 그럼 니은은 틀렸고, 디귿,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 불교의 관점에서 성리학을 수용하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해심의 입장이다. 유불일치설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난이도는 하 정도가 되겠죠. 17번 갑니다.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중일전쟁은 1937년에 일어난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 충칭에서 1940년입니다. 그러면 가와 나 사건 사이라고 한다면 1937년에서 40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기역,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됐다. 이거는 1938년 중일전쟁 바로 다음 해죠. 징병제로 한국인 청년들이 군인으로 끌려간 건 1944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틀리죠. 디귿, 항일 무장부대인 조선의용대가 우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가 되는 우한시 한커우에서 만들어진 거죠. 1938년에요. 리을, 비밀결사 조직인 여운형 중심의 조선 건국동맹이 조직된 거는 1944년 서울이죠. 자, 그러면 일단 37년서부터 40년까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은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8번 가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오르는 것은 진덕여왕 2년 당태종이 김춘추에게 할 말이 있는가 하기에 김춘추가 말하였다.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져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번 침략을 해왔는데 더구나 왕년에는 대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쳐들어와 수십 성을 함락했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당나라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에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 출동을 허락했다 이게요. 요건 648년 바로 나당동맹이 김춘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것이죠. 김춘추는 원래 그러니까 의자왕이 641년에 즉위한 다음에요. 642년 선동여왕 제위기죠. 이때 몸소 1개월 동안 40여 성을 함락합니다. 바로 의자왕이 직접 원정에 나서서 신라의 40여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장군 윤충을 보내갖고 대하성을 함락시킬 때 바로 대하성 성주였던 김품석 부부 즉 김춘추의 딸과 사이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죠. 목이 잘려서. 자 이렇게 되니까 김춘추가 이제 울분에 빠져가지고 고구려에게 SOS를 청했는데 연개소문과 보장왕이 한강역을 돌려주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결렬되고 김춘추는 결국 648년 당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당태종과 나당동맹이라는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백제를 쳐달라고 했는데 압불사. 당태종은 그 다음해인 649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요 나당동맹 군사동맹은 660년에 가서 당태종의 아들이었던 당고종 사이에 결국 실질적으로 움직여져서 결국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백제군이 대하성을 함락했다. 이것이 이제 김춘추가 여기에 당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642년의 일이니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계백이 이끄는 5천결사다가 저항했다라고 하는 건 660년 백제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무해가 당나라 떵쩌우 등주 지역을 선제 공격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성덕왕 때 일입니다. 그래서 732년인데요. 장문휴라는 장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떵쩌우를 공격해서 떵쩌우 등주 자사였던 위준이라고 하는 중국인을 죽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신라에게 원병을 청하고 결국 733년 성덕왕은 신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발해를 공격했는데 이때가 한겨울이었는데요. 폭설로 인해서 신라의 군대가 절반 정도 얼어 죽고 사실 별다른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건 성덕왕, 바로 신문왕의 아들인 성덕왕 때의 일이니까요. 3번은 훨씬 뒤의 일이네요. 백제 부흥군이 200여 성을 탈취했다. 이거는 흑치상지하고 지수신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661년도에 흑치상지가 이제 백제 부흥군을 이끌고 200성을 탈취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661년의 일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난이도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 과정은 뭐 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을 훌륭히 연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19번 갑니다. 그 다음에 가네요. 가는 여진이겠죠. 그 다음에 송이 있고요. 가 사신인 서긍은 고려도공에서 고려총자 후 이 서긍이라고 하는 사신은 여러분들 송나라 사신이잖아요. 인종 1년에 고려를 방문한 적이 있고 바로 선화봉사 고려도경, 줄여서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난이도 극하죠. 정답은 1번이죠. 윤가는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몰아내고 북방 영토를 개척했다. 예종 때죠. 별무반이 만들어진 거는 숙종 때고 그 다음에 예종 때에 가서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되네요. 여진이 빼앗긴 지역에 반환을 간청하자 고려 예종은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돌려줬다.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여진은 1115년 나라를 세운 뒤 금이라고 하고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이걸 수용했던 것은 1126년 바로 이자겸이 바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송과의 관계니까요. 난이도는 극하. 자, 20번 갑니다. 다음 담화가 발표된 시기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이것도 난이도 중급 정도밖에 되지 않죠. 금융실명제라고 한다면 김영삼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바로 그 해인 1993년도에 시행된 것이죠. 그러면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이고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1991년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해로관광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관광이죠. 98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죠.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이고요. 14 남북공동선언은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니까 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의 일이니까 이것은 나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난이도 중급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단 난이도가 2020년을 관통하는 시험 문제들은 모두 끝났는데 난이도가 모두 중하급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죠?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기출문제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